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저주받은 부대. 군수사관인 강하경 중위는 새벽부터 복장을 갖추고 서울까지 나서야 했다. 부대를 탈영한 사병이 서울의 한 여관에서 음독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강중위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미 1차 조사를 끝낸 것 같았다. 자살한 병사의 계급은 상병이었고 이름은 김창식이었다. 속옷만 입은 채 침대의 가로로 엎어진 자세로 죽어 있었으며 침대 위에는 커피잔이 쓰러져 있고 다량의 커피가 침대를 흠뻑 적시고 있었다. 방 안은 아무런 소란의 흔적을 볼 수 없었고 침입의 흔적도 찾기 어려웠다. 군에서 나오셨군요. 작업복 차림의 30대 후반의 한 남자가 관할 경찰서 강력계 형사임을 밝히며 한참을 사체 이곳저곳을 살피는 강중위에게 말을 걸었다. 네. 자살한 것 같아 보이시오. 아니요. 뭔가 이상합니다. 독극물 종류가 무엇인가요? 지금 사체의 상태로 봐서는 시아노칼륨 가스소, 청산가리. 그런데 뭐가 이상하나요? 침대에 쏟은 커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커피가 말라붙은 잔을 보세요. 처음에 커피를 따랐을 때의 양이 잔의 반쯤 정도입니다. 그런데 쏟은 양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침대 젖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요.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은 보통 독극물을 한꺼번에 들이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양을 마셔버립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소량만 마신 채 쏟아버렸습니다. 자신도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수사 경험이 많으신가 보군요. 아닙니다. 형사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일단 우리서에서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쪽으로 통보해 드리리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누가 최초 발견자죠? 이 모텔 주인이요. 아침에 저 친구가 모닝콜을 부탁했나 봅니다. 그것도 새벽 5시에. 아무리 인터폰을 걸어도 받지 않아 방에 들어갔더니 저러고 죽어 있었다고 했소. 의심 가는 사람은 없었고요. 아직은 단서가 없어. 자, 여기 대충 정리하고 갑시다. 저녁 9시 어둠이 짙어가는 여름밤이었다. 일요일 외출을 나갔던 박한수 병장은 후임병인 이상병과 성일병과 함께 술 한잔 걸치고 복귀를 하던 중이었다. 그들의 부대는 한적한 저수지를 끼고 있는 강원도에 위치한 보병부대였다. 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수지를 지나야 하는데 그 저수지는 웬만한 호수만에서 저수지 둑을 따라 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 시발 더워. 갑자기 박한수 병장이 덥다며 둑 아래로 내려가 잘 보이지도 않는 저수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 이에 두 후임병은 불안한 생각이 들어 박 병장을 만류했다. 박 병장님 위험합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시발 더워 죽겠다. 세수만 하고 가자. 술에 취한 박 병장이 조금씩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이상병과 성일병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박 병장님. 갑자기 두 발에서 박 병장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상병과 성일병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후다닥 두 아래로 뛰어갔다. 박 병장이 저수지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아, 살려줘. 이상병과 성일병은 뛰어들고 싶었지만 술에 취한 자신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이상병이 물속에 들어가 길게 팔을 뻗어 박 병장을 잡으려 애썼다. 박 병장님, 손을 잡으세요. 허우적대던 박 병장은 간신히 이상병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상병의 몸이 점점 저수지로 이끌려갔다. 이미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성일병 이 시발 놈아. 더 세게 당겨. 물 밖에서 손을 잡고 당기고 있는 성일병을 향해 이상병은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다. 박 병장님, 헤엄쳐 보세요. 박 병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상병을 쳐다보며 소리쳤다. 이상병, 두 벌이 뭐에 걸렸어? 뭐에 걸렸어? 더 세게 당겨봐. 이상병과 성일병은 죽을 힘을 다해 박 병장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뭐가 뚝 끊어진 듯 박 병장이 저수지 밖으로 밀려 나왔다. 저수지 밖으로 간신히 끌려 나온 박 병장은 갑자기 극한의 공포에 떨며 계속 욕을 내뱉었다. 아이 씨발, 아이 씨발.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괜찮으세요? 아이 씨발, 빨리 여기 떠나자. 아. 박 병장이 갑자기 미친 듯이 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이상병과 성일병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박 병장의 기이한 행동을 지켜보며
그를 뒤따라가야 했다. 그날 밤 박병장의 기이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밤인데도 밤새 담요를 온몸에 두른 채 부들부들 떨며 불침번을 자신의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날이 밝아오면 박병장의 기이한 행동이 멈출 줄 알았지만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채 그의 행동은 광기로 변해갔다. 어떤 개새끼야. 어떤 개새끼가 장난치는 거야. 기상나팔도 울리기 전 날이 밝아오자마자 박병장이 자신의 군화를 집어던지며 발광을 하는 것이었다. 잠들었던 소대원들 한 명 한 명의 멱살을 쥐며 미친 듯한 눈으로 째려보며 묻는 것이다. 너야? 내가 그랬어? 이유도 모른 채 멱살이 잡힌 소대원이 박병장을 진정시키려 하였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박병장님. 이 개새끼. 내가 그랬지. 내가 내 군화에 장난쳤지. 박병장은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내며 소대원들을 번갈아가며 멱살을 쥐고 계속 물었다. 박병장이 집어던진 군화를 주워오던 성일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박병장의 군화 두 발목 부분을 감싸고 있는 질그로 찍힌 두 손자국. 난장판이 된 내무반에 당직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왔다. 저 자식 왜 저래? 알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힌 박병장은 네 명이서 달려들어야 그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박병장의 눈은 서서히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 씨발 왜 그래? 난 잘못한 것 없어. 박병장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박병장을 의무대로 호송하던 이상병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박병장을 저토록 미치게 만든 것일까? 저수지 둑을 먼지가 흩날리도록 달리던 이상병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수지가 거의 바짝 말라있는 것이 아닌가. 박병장이 어젯밤 빠졌던 곳은 우리 무릎도 차지 않아 보였다. 헉, 뭐야 저건. 뭐야 저건. 어젯밤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운전을 하던 이상병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대장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이상병에게 윽박을 질렀다. 이상병, 너 왜 그래 임마. 정신 차려. 이상병은 몇 번 저수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이내 정면만 주시한 채 차를 계속 몰아갔다. 이상병은 거친 숨을 계속 몰아쉬며 애써 진정하려고 했다. 강중인은 본대로 돌아와 숨진 김창식 상병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였다. 가족관계, 훈련소 기록 그 어떤 것도 김창식 상병을 죽음으로 몰고 갈 이유가 없었다. 단순한 강도 소행일까? 그 어떤 강도가 돈도 없는 사람, 그것도 신체 건장한 군인에게 덤빌까? 흉기도 아니고 독극물로 살해할까? 원한 관계일까? 아니 예상과 달리 김창식은 자살한 걸까? 아무런 단서도 없이 추리에 의존해야 했던 강중인은 김창식 상병이 근무했던 강원도 모부대로 급히 차를 몰았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부대 근처에 이를 수 있었다. 김창식 상병이 근무하던 곳은 넓은 저수지를 끼고 있는 한적한 부대로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했다. 저수지는 대단히 넓었지만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지 않게 지나칠 정도로 물이 말라 있었다. 충성. 마중 나온 당직사관인 선임하사의 인솔을 받으며 강중인은 부대 지휘관실로 향했다. 지휘관실에는 부대 대대장이 퇴근하지 않고 강중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충성. 군수사관 강하경 중위입니다. 어서 오게. 상부를 통해 김창식 상병 얘기는 들었네. 지휘관으로서 면목이 없네. 타령에다가 그리고 그 타령병이 죽기까지 하다니. 대대장님. 김창식 상병이 생활하던 내무반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러게. 이봐 선임하사 강중위를 인솔해주게. 네. 대대장님. 강중위는 선임하사에게 안내로 내무반으로 들어섰다. 하루 일과를 끝낸 병사들이 분주하게 내무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때 강중위의 눈에 반 병사가 있었다. 담요를 온몸에 두르고 부들부들 떨며 추첨 없는 눈으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는 병사. 저 병사는 저러고 있나요? 강중위는 선임하사에게 물었다. 어젯밤 부대 옆 저수지에 빠졌었는데 그 뒤로 저러고 있습니다. 큰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중위는 김창식 상병의 관물대로 접근하여 이것저것 물품을 확인하였다. 관물대 깊은 곳에서 강중위는 작은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였다. 일기장을 펼쳐보려는 순간 갑자기 담요를 두르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박한수 병장이 소리를 쳤다. 내 발이 썩어가고 있어. 아, 내 발이 썩어가고 있어.
박 병장은 자신의 발을 이곳저곳 살피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내 발이 썩어가고 있어. 야, 저 새끼 왜 저래? 진정시켜. 선임하사의 명령이 떨어지자 몇몇 병사들이 박 병장에게 달려들어 그를 진정시켰다. 저 병사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젯밤 저수지에서 귀신 소동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귀신 소동? 그냥 물에 빠져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 말입니다. 뭐 물귀신 말입니다. 치료는 받고 있어? 네. 지금 의무대 통원 치료 중입니다. 이때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는 한 남자가 내무반으로 들어왔다. 180이 넘는 키에 90kg은 좋게 넘을 것 같은 우람한 체격. 두툼한 얼굴 위로 가늘게 찢어져 올라간 두 눈. 그다지 호감을 주지 않는 인상이었다. 중대장님. 휴가에서 벌써 돌아오셨습니까? 부대원이 죽었는데 한가하게 휴가나 즐길 순 없지. 김창식이 때문에 군수사관이 왔다던데. 충성, 군수사관 강하경 중위입니다. 강중위는 가벼운 경례로 중대장에게 인사를 하였다. 김창식이 어떻게 죽은 거요? 자살한 거요? 아직 증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며칠 뒤에나 자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식은 멀쩡하게 부대 생활하다가 왜 사고나 치고 다니는 거요? 밤늦게야 본대로 돌아온 강중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무실에 앉아 김창식 상병의 일기장을 하나씩 읽어가기 시작했다. 7월 3일. 그 자식이 밤마다 나타난다. 잠을 이룰 수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 부대가 무섭다. 7월 5일. 오늘은 비가 왔다. 저수 옆 3초소 근무가 끝났다. 그런데 내 부사수는 내 말을 안 믿어준다. 그 자식이 저수지에서 상체만 떠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부사수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한다. 언젠가 나도 이성재처럼 될 것이다. 아니 죽어나갈 것이다. 강중위는 알 수 없는 서늘함에 일기장을 넘기기가 두려워졌다. 이때 갑자기 집무실에 전화기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네. 군수사관 강하경 중위입니다. 전화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김창식 상병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아침에 뵈었었죠? 네. 말씀하십시오.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김상병은 청산가리 중독으로 죽었고 살해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떡해요? 살해 추정 시각이 대략 새벽 2시경인데 그때 모텔 복도와 정문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각에 낯선 남자가 모텔 프런트를 몰래 지나 객실로 향하는 게 찍혔어요. 운동 모자를 쓰고 여름인데 긴 외투를 걸치고 있어서 현재 신원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듯 싶네요. 그래요? 강중위는 불현듯 이 사건이 한 사람만의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새벽 1시에 한 병사가 저수지 2개 나와 작은 톱을 들고 물끄러미 저수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무런 표정 없이 터벅터벅 저수지 둑을 내려와 물 가까이에 접근했다. 미안해. 내 발이라도 원한 거야? 그 병사의 다리는 발목부터 검붉은 색채의 피멍이 번져나가며 썩어가는 것 같았다. 병사는 조용히 물가에 앉아 준비해 온 톱으로 오른쪽 발목부터 썰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라도 가지고 나 이제 좀 놔주라. 고통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그 병사는 오른쪽 발목의 중간 부분까지 통날이 들어갔음에도 멍하니 저수지를 바라보며 톱질을 계속하였다.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마다 파열된 수도관처럼 잘려가는 발목 틈 사이에서 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야, 박한수 못 봤어? 선임하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부대 전체를 뒤 흔드는 것 같았다. 부대원들이 저수지까지 나와서 살피고 난 후에야 박한수 병장을 찾을 수 있었다. 오른손에는 30cm 길이의 접이식 톱을 들고 두 발목이 잘려나간 채 박 병장은 저수지 물의 상체를 처박고 죽어 있었다. 잘린 두 발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끔찍한 광경의 부대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이 사실은 즉각 상부에 보고되어 군수사관인 강중위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부대로 불이 나게 달려온 강중위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는 토할 것 같은 역겨움의 치를 떨었다. 이리저리 사체를 살피던 강중위는 죽은 병사가 어제 보았던 기이한 행동을 하던 병사임을 알아채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임하사에게 물었다. 선임하사,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새벽에 저 녀석이 사라져서
여기저기 행방을 찾았는데 저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부대에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이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은 아닐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전에 부대의 한 병사가 실종된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종? 이성재 아니요? 이성재 상병이요? 그 친구는 얼마 전에 제3초소에서 근무 서다가 자살 기도를 한 병사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지금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아닙니다. 오, 자살 기도. 아니, 이 부대 도대체 무슨 귀신이라도 신 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나가고 있지 않소?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곧 저희 중대가 해산될 거라는 소문이 벌써 파다합니다. 대대장님과 중대장님도 벌써 3번이나 사단본부에 불려가셨습니다. 이성재 상병이라고 그랬나요? 강중희는 급히 차를 몰아 수도통합병원으로 향했다. 수시간이 걸려 도착한 통합병원에서 강중희는 이성재의 담당 군의관을 찾았다. 전형적인 총기 자살 기도입니다. 담당 군의관은 사고 순간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묘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보통 K2나 M16 소총 같은 경우 총신이 길기 때문에 자살을 기도할 경우 총구를 자신의 머리로 향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팔을 길게 내려 총을 잡고 총구를 턱 아래에 갖다 놓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턱부터 정수리까지 관통되어 죽을 텐데요. 물론 제대로 쏜다면야 그렇죠.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극에 치달은 공포로 인해 자신도 움찔하기 때문에 총알이 발사될 때 자신도 모르게 턱을 쳐들게 됩니다. 결국 아래턱과 윗니 부분이 박살이 나고 목숨은 붙어 있게 되죠. 끔찍하군요. 네. 의사로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경에 잠시 이상이 온 건지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발작을 일으켜서 근무자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아래턱이 없는 입으로 뭔 비명소리를 그렇게 크게 질러대는지. 보통 외상 후 정신적인 충격인 트라우마 상태에 빠지면 저럴 수 있는데 지금 이 환자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보통의 발작과는 달리 두 눈을 뜨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뭘 보고 놀라는 것처럼요. 환자를 면담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단 안정이 필요하니 너무 오랜 시간 있지는 말아 주십시오. 강중희는 담당 군의관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향했다. 병실의 여러 개의 침대에는 어디서 무슨 사고를 그렇게 많이도 당했는지 많은 군인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저기 얼굴 전체에 붕대를 감고 있는 저 환자입니다. 강중희는 조심스레 이성재 상병에게 다가갔다. 몸에는 아무런 보조장치가 없었고 단지 얼굴에만 눈을 제외하고 붕대를 두툼히 감고 있었다. 턱 부분에 감긴 붕대가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느낌상으로도 얼마나 끔찍한 부상을 겪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러 겹 감긴 두툼한 붕대 사이로 이성재 상병의 부릅뜬 두 눈이 보였다. 이성재 상병. 나는 군수사관 강하경 중이라고 하네. 이성재 상병은 강중희의 말소리를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눈의 초점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왔네. 얼마 전 김창식 상병이 모텔에서 살해되었네. 게다가 오늘도 박한수 병장이 자살을 했어. 이성재 상병은 그제야 눈동자를 돌려 강중희를 쳐다보았다. 모두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아. 자네는 진실을 알고 있지? 지금부터 얘라는 대답 대신에 눈을 깜박여 줄 수 있겠나? 이성재 상병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고맙군.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서로 관련이 있지? 이성재 상병은 다시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난 일단 자살 사건보다 모텔 살인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하네. 김창식 상병이 부대에서 성실했나? 이 상병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런데 그 병사가 탈영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군. 그는 죽음을 피해 탈영한 것이야. 그렇지. 이 상병은 감은 눈을 뜨지 않았고 대신에 눈꺼풀 사이로 작은 물줄기를 흘려보냈다. 김창식 상병을 누가 죽였을 것 같나? 부대 내에 있는 사람인가? 이 상병은 젖은 눈을 뜨며 눈을 깜박거렸다. 그렇군. 부대 내에 범인이 있어. 김창식 상병은 아는 사람에 의해 살해된 거야. 모텔에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거든. 누구지?
자네 알고 있나? 이 상병은 부릅뜬 눈을 전혀 감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르는 건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건가? 하나의 질문만을 던져야 할 상황에서 강중인은 조급한 마음에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지고 말았다. 잠시 고민에 빠진 강중인은 말을 이어갔다. 타령한 병사를 살해할 인물이라. 일단 외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겠군. 김창식이 살해된 날 사병 중에는 아무도 휴가를 받은 사람이 없었어. 그렇다면 간부, 중대장. 이 말에 갑자기 이성재 상병이 온몸에 발작을 일으키며 사람이 흉내내기 힘든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성재, 이성재, 정신 차려. 이봐요. 군의관. 몇 명의 간호사와 군의관이 달려와 이성재 상병을 진정시켰다. 담당 군의관은 급한 목소리로 강중희에게 부탁했다.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나가주시죠. 강중희는 쫓겨나듯 병실을 빠져나왔다. 주차장으로 달리고 있는 와중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네. 예, 강중희님. 여기 김창식 상병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범인의 CCTV 1차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얼굴은 알 수 없고요. 키는 180 정도의 체중은 90kg 이상 되는 우람한 체형의 남자입니다. 걸음걸이가 약간 팔자걸음이고요. 보폭을 넓게 하고 빠르게 걷는 것으로 보아 우람한 체격임에도 운동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중희는 고맙다는 짤막한 인사말을 남긴 채 핸드폰을 접고 차를 몰았다. 중대장, 중대장. 강중희는 본대로 들어가 중대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에만도 반나절이 걸렸다. 통신사 연락하여 휴가 동안 중대장의 핸드폰의 위치 추적을 부탁하였고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였다.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강중희는 이대로 시간을 끌었다가는 중대장이 어떤 빌미로 빠져나갈지 몰라 정보 수집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강중희를 더 피로해졌게 만든 것은 휴가일 동안 사건과 관련된 중대장의 특별한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강중희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부대로 차를 몰아갔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부대에 도착한 강중희는 곧바로 행정실로 들어가 중대장을 면담했다. 마침 중대장은 이날 당직 근무자였다. 피곤해 보이는군. 강중희. 중대장은 행정반의 안락의자에 몸을 기댄 채 담배를 한 모금 빨며 조용히 물었다. 예. 그런데 휴가도 반납하시고 와서 이틀 만에 당직 근무라니 대단하시군요. 부대가 어수선한데 중대장이 편하게 쉴 수만 없지 않소. 당직 근무도 내가 자청한 거라네. 강중희는 중대장의 맞은편에 있는 작은 철제 의자에 앉았다. 군수석원으로서 체면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의자였고 너무나 어색한 광경이었다. 중대장님은 3년 전 전역하신 일군 사령관님의 아드님이시더군요. 그렇소. 뭐 문제가 되는 거 있나? 중대장은 연신 거만한 자세를 풀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어냈다. 전에 보급수송대에 계셨죠? 거기서 군수물자를 민간에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대장은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내뿜지 않고 곁눈질로 잠시 강중희의 두 눈을 노려보았다. 억대 비리 사건이었는데 처벌은 겨우 감봉 6개월 뿐이었더군요. 아버님의 도움이 크셨나 봅니다. 이 말에 중대장은 들고 있던 담배를 천천히 그리고 힘을 주어 재떨이에 지식여버렸다. 자네, 아니 강중희.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는 거지? 옛날을 들추어 뭘 하겠다는 건가? 중대장님, 휴가 3일 동안 무얼 하셨습니까? 기분 나쁘군. 내 질문에는 답을 하지도 않고 군수사관이니 예를 갖추지. 그래 3일 동안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네. 내 행적을 낱낱이 조사해보면 알걸세. 중대장님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의 내막을 알고 계시지요. 뭐, 내막, 내가 지금의 일들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 김창식 상병살인 사건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중대장님과 비슷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후드. 웃기는군. 내가 사건용의 선상에 있다는 건가? 내가 왜 내 부대원을 그것도 부대 밖까지 쫓아가서 죽인단 말인가? 그것은 밝혀지면 알겠지요. 당분간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대장님은 어떠한 외부 활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그러지. 그런데 빨리 범인을 잡아주길 바라네.
내 부대원을 죽인 놈이 어떤 놈인지 나도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 괴롭히는 짓은 하지 말게. 우리 아버지가 전역했다고 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직 아니니까. 일개 군수사관 정도는 가볍게 옷을 벗게도 할 수 있지. 중대장은 썩은 미소를 지으며 비아냥거리듯 강중희를 대했다. 강중희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서 중대장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이 부대에서 늦게까지 머물고 싶습니다. 이곳저곳 알아볼 게 좀 있어서 어쩌면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게. 강중희는 굴욕적인 수치감을 뒤로한 채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내부반으로 향했다. 사병들은 이미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모두 가버린 것 같았다. 텅 빈 내무반에서 강중희는 김창식 상병의 일기장을 꺼내어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다. 7월 6일. 누군가 양심 있는 자가 이 일기장을 읽어주길 바란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나 아닌 다른 이도 알고 있다. 박한수 병장, 이성재 상병, 그리고 정호영 일병을 죽인 그 사람. 난 말할 수 없다. 나도 죽일 것이다. 아니 정호영 그 자식이 나타나 나를 죽일 것이다. 난 도망갈 것이다. 정말로 양심 있는 자가 이 일기장을 읽어주길 바란다. 강중희는 또 다른 사건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정호영. 정호영이 죽어. 정호영이 누구지? 순간 내무반 문이 열리면서 대걸레와 물통을 든 한 병사가 주변을 조심스레 살피더니 강중희에게 다가왔다. 그 병사는 작은 숨소리로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였다. 수사관님, 그 일기장 김창수거 맞죠? 자넨 누군가? 그냥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김창수가 탈영한 날 관물대를 정리하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님이 오신다기에 몰래 관물대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자네, 지금 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나? 전 잘 모릅니다. 정호영이 누군가? 실종된 친구인데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파다. 순간 중대장의 모습이 내부만 창을 통해 비쳤다. 움찔한 병사는 하던 말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대걸레와 물통을 들고 내무반을 빠져나갔다. 더 이상 김창수의 일기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강중희는 밤늦도록 부대의 이곳저곳을 살폈다. 이곳저곳을 지나면서 부딪히는 중대장의 시선이 여간 기분 나쁜 게 아니었다. 밤 12시경 강중희는 김창식이 근무를 섰던 삼초소를 방문하였다. 거의 보름에 가까운 달이 떠 있어서 어둠 속에서도 주변의 경관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드넓은 저수지 가장자리에 철로 만든 지지대를 박아 수상 방갈로처럼 지어진 삼초소는 초소 근무지만 아니라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같아 보였다. 단지 부대에서 100여 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 조금 으스스했다. 어둠 속에서 강중희가 초소로 접근하는데도 근무자는 신원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충성. 자네의 나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지? 근무자의 기본인 수화도 하지 않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수사관님이 오시는 걸 전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동그란 얼굴에 순둥이처럼 생긴 그 병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하였다. 그런데 왜 혼자 근무를 서고 있지? 원래 복조 근무인데 소대 일부가 훈련을 나가거나 파견 근무를 나가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기점도 아닌 삼초소는 이렇게 단초를 서기도 합니다. 무섭지 않나?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되었습니다. 자네 지금 혼자 있으니까 뭐 하나 물어보겠네. 이 부대에서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지? 이 말에 병사는 갑자기 경직된 표정을 지었다. 말해보게. 자네 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은 다들 모른다고 시치미만 떼니 이거 원. 병사는 경직된 표정을 풀지 않고 강중희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군수사관이야. 얼마든지 자네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 안심하고 말해보게. 그러자 그 병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수개월 전 우리 부대는 직갈대 소속으로 부대원이 7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연대 보병 중대로 재편되면서 부대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부대 증원을 신병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각 연대에서 근무 중인 사병으로 채웠습니다. 수사관님이 연대장이나 대대장이었다며 다른 부대로 갈 전출병들을 어떤 사병으로 구성하셨겠습니까?
골칫 덩어리인 온갖 사고뭉치들을 보내셨겠지요. 맞습니다. 저희 부대는 그렇게 해서 구성된 것입니다. 온갖 사고뭉치들의 집합소였습니다. 강중이는 병사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경청하였다. 정호영이라는 한 사병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친구였죠. 사회에서 아주 똑똑하고 건실했었다는데 군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부대 사격 훈련에서 늘 꼴찌였고 행군에서 낙오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멍청하게도 부대장 직인이 찍힌 용지로 집에 편지를 보냈다가 서신보안에 걸려서 부대가 발칵 뒤집히기도 하였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고참들이 엄청나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잠시 말을 멈칫하였다. 군데군데 끼어있던 구름이 달빛을 조금씩 가리기 시작하자 주변이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계속 말해보게. 그런데 중대장님이 새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죠. 고참들보다 더 사병들을 괴롭혔습니다. 중대장님은 늘 내가 재수가 없어서 너희 같은 새끼들과 같이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며 하루가 멀다 하고 부대원들을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특기가 있죠. 소총에 대검을 꽂아 칼날을 아래로 한 후 머리 위로 쳐든 다음 철모를 쓴 병사의 머리를 내리찍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문 위에서 내리꽂는 대검의 칼날을 보면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듯하였고 대검이 철모에 찍힐 때마다 머리가 울려 어질어질하였습니다. 강중이는 병사의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듯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죠. 야간 사격 훈련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실탄 장전을 정호영 일병이 맡았는데 실탄 개수를 잘못 세고 탄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한 발을 남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도 중대장 소총의 시범을 보이던 중대장의 사격이 끝났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격 후 안전검사를 하는데 중대장은 귀찮다는 듯 그냥 사로에서 내려와 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빵하는 일발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 총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석을 향해서 말이죠.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조용히 사격장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악질 중에 악질인 박한수 병장, 김창식 상병, 이성재 상병을 불러 정호영 일병을 교육시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부대 보급창고에 끌어간 정호영은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정말 죽도록이요. 몇십 분이 지났을까? 보급창고 문을 열고 어둠 속에서 중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늘 그렇듯 소총에 대검을 꽂아서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있는 정일병의 철모를 향해 대검이 꽂힌 소총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내가 진급을 못하고 이런 부대에서 썩는 거야. 이런 게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이러며 대검을 철모를 향해 내리찍는 것입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두려움을 떨던 정일병은 머리 위로 날아오는 대검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소총 끝에 달린 그 대검은 정일병의 얼굴 옆을 지나 오른쪽 어깨 깊숙이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일병은 어깨 위로 분수처럼 피를 쏟으며 손쓸겨를도 없이 숨이 멎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중대장은 다른 3명에게 말하더군요. 너희도 나와 같은 공범이다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었지? 강중이는 식은땀이 절로 났다. 정일병은 저수지에 버려졌습니다. 바로 이 저수지 말입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자네 이 얘기 누구한테 들었지? 바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같이 묘사 헛. 순간 강중이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쫙 얼어붙으며 온 신경을 마비시킬 듯한 소름을 느꼈다. 너 누구야? 이때 초소 지붕 그림자에 얼굴만 가려진 채 달빛에 드러난 병사의 상의에 붙은 이름표가 강중이의 눈에 들어왔다. 정호영. 강중이는 털썩 주저앉아 쓰러지며 흰 머리를 초소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저 근무 시간이 끝났네요. 이만 돌아갑니다. 그 병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오른쪽 어깨부터 아래 바지까지 피로 물든 뒷모습을 보이며 저수지를 향해 엎어지듯 뛰어내렸다. 아, 시발 뭐야. 강중이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조용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강중의, 강중의. 깊은 정막 속에서 누군가가 강중이를 반복해서 불렀다.
강중인은 살며시 눈을 뜨며 그 소리의 정체를 알고자 하였다. 중대장이었다. 계속 강중이를 감시하며 쫓아다녔는지 쓰러져 있던 강중이를 제일 먼저 발견하였다. 괜찮은가? 비명 소리가 들려서 달려왔네.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나?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았지만 그 거만한 태도는 여전하였다. 여기 근무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3초소 말인가? 3초소는 그새 폐쇄되었네. 몰랐나? 이성재가 사고 친 이후로 폐쇄되었지. 무더운 여름밤인데도 강중이는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다. 이 부대에 실종된 정호영 말고 정호영이라는 친구가 또 있습니까? 없네. 간신히 몸을 추스른 강중이는 어렵지만 해야 될 얘기를 꺼냈다. 중대장님이 정호영을 죽였지요. 이 말에 중대장은 어둠 속에서 쓰러져 있던 강중이를 무섭게 째려보았다. 누가 그러던가? 중대장님이 죽였지요. 정호영 대검으로 꽂아 죽였지요. 박한수, 이성재, 김창식이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 저수지에 안매장한 거고요. 내 말이 맞지요? 중대장은 갑자기 쓰러져 있던 강중이에게 다가가 멱살을 쥐었다. 그리고 빨갛게 달아오른 눈으로 강중이를 쳐다보며 조용히 물었다. 누가 말했나? 이성재가 그랬나? 증거라도 있나? 중대장이 잡은 멱살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강중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쁜 놈. 내가 죽였어. 김창식이 타령해서 모든 사실을 폭로할까봐 두려워서 김창식이도 죽여버린 거야. 뭐? 너 뭐하는 새끼야. 중대장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이었다. 이 새끼. 가만 내버려 두었더니 미쳐버렸구나. 너 같은 새끼 하나 정도는 지 죽은 듯이 처리하고 묻어버릴 수도 있어. 지금 말이야. 중대장은 거구의 덩치로 멱살을 쥔 채 강중이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소뚜껑 같은 커다란 주먹으로 강중이의 복부를 한대 쳤다. 강중이는 피를 토하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고꾸라졌다. 중대장은 멈추지 않고 강중이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과 발로 미친 듯이 가격하였다. 이 개새끼. 죽어버려. 날 열받게 해. 내가 누구인지 알아? 병신 같은 병사 하나 죽였다고 내가 어떻게 되기라도 할 것 같아. 강중이는 입속에서 온갖 쏟아져 나옴을 느꼈다. 귀였다. 그러나 강중이는 쏟아져 나오는 피를 잠시 머금고 중대장에게 말을 했다. 당신이 그러고서 한 부대의 중대장이요. 악마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군인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지. 군인이 군인답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새끼들은 다 쓰레기였어. 개쓰레기 같은 놈들만 모인 게 이 부대라고. 당신은 좋아서 군인이 되었겠지만 그들은 국가의 명령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것이요. 군인으로서는 모자랐겠지만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몰랐을 젊은이들이었어. 나한테 훈계하는 건가?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야. 그런 쓰레기 하나 치웠다고 해서 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 강중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군. 그냥 오늘 죽어줘야겠다. 중대장은 강중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엄청난 거구의 힘을 강중이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정호영을 죽인 걸 어떻게 알았지? 강중이는 어둠 속에서 초소의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사이로 누군가 서 있음을 발견하였다. 뭐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강중이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대장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것 같았다. 강중이는 조금씩 자신의 고통이 그다지 심해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죽는다는 것인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중대장은 강중이에게 계속 뭐라고 욕설을 내뱉었지만 강중이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어둠 속에서 중대장의 뒤에 서 있던 존재는 총구를 아래로 한 채 소총을 머리 위로 크게 들어 올렸다가 중대장의 어깨에 내리꽂았다. 강중이는 뭔가 뜨거운 것이 자신의 얼굴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중대장이 온갖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강중이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점점 희미해지는 영상 속에서 강중이는 중대장이 또 한 번 그 존재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중대장의 목덜미에 시퍼런 대검이 꽂혔다. 강중이는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중이는 구급자의 자신이 실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구급대원이 강중이에게 말을 걸었다.
옆에는 자신에게 김창식의 일기에 대해 얘기해 주었던 병사가 앉아 있었다. 강중인은 몸통 부분이 찢겨나가는 듯 고통스러워 인상을 찌푸렸다. 장기에 손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치명상은 아닌 것 같고요. 곧 수술에 들어갈 것입니다. 중대장은 구급대원 옆에 앉아있던 병사가 말문을 열었다. 이 초소 근무교대를 하던 근무자들이 돌아오면서 보았는데 중대장님이 3초소에서 막 비명을 지르며 혼자 몸부림을 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초소 벽을 넘어 저수지로 뛰어내렸답니다. 지금 중대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강중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때 강중희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구급대원은 대신 핸드폰을 꺼내들어 강중희에게 건넸다.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중희님, 저 김창식 상병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닙니다. 몸을 조금 다쳤습니다. 네, 강중희님. CCTV 분석 결과가 2차로 나왔는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뭐가요? 용의자가 입구에 들어오는 시각의 프런트에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용의자를 못 봤다고 하네요. 게다가 프런트 입구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는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프런트 입구는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날 때는 켜지던 센서 등이 용의자가 지날 때는 켜지지 않더라고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더 이상한 건 그 용의자가 나가는 장면에서 야참을 배달하던 배달원이 여관으로 들어왔는데 용의자와 배달원의 몸이 화면상으로 겹쳐버리더라고요. 그냥 통과해버렸다고요. 배달원 말로는 그 시각 아무도 복도에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강중희님, 이거 완전히 귀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조용히 담당 형상의 말을 듣고 있던 강중희는 힘들게 말을 꺼냈다. 형사님, 김창식은 자살했을 겁니다. 다음에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간을 병원에 머무는 동안 강중희는 몇 가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중대장과 정호영 일병의 시신이 저수지에서 발견된 것. 썩어 문드러진 정호영 일병의 시신이 중대장의 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 중대장은 누들 부릅뜬 채 죽었다는 것. 강중희는 본능적으로 수사관 노릇을 오래 할 수 없음을 느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고 이런 미스터리한 일들을 다음에 겪는다면 그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